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64궤 중 17번째 궤인 택례수궤, 택례수궤의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수궤의 괴사와 효사, 괴사와 상사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초요, 이효, 삼효, 즉 초구와 육이, 육삼에 대한 효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럼 효사를 배우기 전에 잠깐 괴상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주역 64궤 중 17번째 궤인 택례수궤는 상궤가 양효, 양효, 음효로 구성되어 있는 연못을 상징하는 태궤입니다. 하궤는 양효, 음효, 음효로 구성되어 있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택례수의 이 수는 따르다는 뜻을 가진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깔고 지금부터 초구, 육이, 육삼, 즉 초효와 이효와 삼효에 대한 효사를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구를 볼까요? 초구를 우리말 읽어보죠. 관유투, 정길, 출문교유공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여기서 관유투, 이 관은 벼슬이라는 뜻도 있지만 몸을 통제하는, 몸을 다스리는 마음의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는 변하다, 바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관유투, 정길, 출문, 교유공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마음이 바뀌어 고됨을 지켜야 길하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바꾸어 고됨을 지키면 길하다. 문을 나서 교류하니 공을 세운다. 언뜻 와닿지 않죠. 이런 해석을 가지고 이 효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관유투를 먼저 볼까요? 관유투. 여기서 관은, 즉 이 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벼슬이란 뜻도 있고 마음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는 달라지다, 변하다, 그런 뜻이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도 고됨을 지키면 길하다, 또는 마음을 바꾸어 고됨을 견지하니 길하다, 문을 나서 사귀면, 이 교류하다는 뜻이죠. 문을 나서 사귀면 공을 세운다 라고 효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관유투, 마음을 바꾸다, 즉 관이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투가 바뀌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는 달라지다는 뜻이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을 바꾸어 고됨을 견지하니 길하다, 문을 나서 교류하면 공을 세운다. 자, 초구에서부터 왜 이런 효사가 뛰어날까요?
보통 6개 효사는 밑에서부터 시작, 발전, 번영, 극단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는데 이 초구 내용은 뭔가 좀 낯설죠. 처음부터 시작한 느낌이 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초구에서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배우는 부분입니다. 주역에는 궤변설, 이걸 한자로 적어 볼까요? 약자로 써요, 변자는. 궤변설. 이 궤변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A궤는 B궤에서 나왔다. 또는 A궤는 B궤에서 출발했다. 또는 A궤는 B궤가 변한 것이다. 이런 말 그대로 궤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궤가 변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초구는 무슨 궤가 변했길래 이 택례수라는 궤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궤상을 보시면 양효, 음효, 양효, 음효입니다. 그래서 택례수가 되죠. 그럼 이 궤는 도대체 어떤 궤변설, 즉 어떤 궤에서 택례수로 바뀌었느냐 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 궤상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천지비궤를 그려볼까요? 천지비. 음효, 양효. 이게 하늘을 상징하는 천, 땅을 상징하는 비. 그래서 천지비, 비계가 되죠. 비는 이렇게 쓰죠. 비. 자, 이 궤상이 여기에서 만약에 이 상구가 초효로 내려온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자, 상구가 이게 초효로 내려오면은 이 초효는 상구로 올라가겠죠. 자, 이래 되면 궤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상구가 초효로 내려왔습니다. 자, 상구가 초효로 내려왔으니까 양효, 음효, 양효, 음효가 되겠죠. 양효, 음효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천지비라는 궤에서 상구가 상효가 초효 자리로 내려오고 초효가 상효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상궤가 연못을 상징하는 태기가 되어버렸죠. 연못을 상징하는 택. 하궤는 곤에서 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레를 상징하는 진이죠. 택례, 이 수입니다. 수궤. 이 지금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수궤죠. 자, 이렇게 이 택례 수궤는 원래 천지비궤에서 상효가 초효로 내려오고 초효가 상위로 올라가는, 즉 궤가 변했다. 궤상이, 정확하게 말하면 궤상이 변한 거죠. 그죠? 궤상이 변해서 택례수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례수궤는 천지비궤가 변한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택례수의 이 초구는, 즉 이 초구는 원래 천지비 상효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위치해 있던 상효가 제일 아래로 있는 초효로 내려왔습니다. 즉 상왕의 지위에서 일반 백성의 지위로 급격한 신분 하락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신분 하락은, 이 상유에서 초유로서의 변화는, 천지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천지비는 막힘이었다, 막힘. 막혀버렸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천지비계는.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상효를 초효로 보내고, 초효가 상효로 올라가니, 천지비계가, 막혔던 천지비계가 택례수, 때를 따르다는 수계로 바뀌었다 하는 게 궤변설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계의 막힘을 만회하기 위해서 내린 결단입니다. 상효를 초효로 내려보낸 것은, 이런 결단에는 모든 것을 벗어 던지는 마음의 변화가 전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마음이 변하여, 즉 관유투라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길을 볼까요? 정길. 자, 정길을 보시면은, 정길은 고됨을 지켜야 길하다, 또는 고됨을 견지하니 길하다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천지비기의 상효가 초효로 내려오고, 초효가 상효로 올라감으로써 택례수계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상효가 초효로 내려온 것은 세속적인 지위를 벗어던지고 백성 속으로 깊이 들어온 겁니다. 제일 아래로 내려온 것이죠. 마치 높이 달린 열매가 땅에 떨어져 씨앗으로 돌아가듯이, 이 상황에 처해 있던 초효가 일반 백성 가장 아랫부분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즉 자신이 유리한 원래의 모습인 정으로 돌아온 거죠. 이 정이란 것은 본래의 모습이라는 가지고 있죠. 본래의 모습. 본래의 모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열매가 땅에 떨어져 씨앗이 되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으로, 마찬가지로 상황의 자리에 있던 상효가 가장 아래에 있는 초유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자신이 유리한, 자신이 원래 태어났던 원래의 모습인 정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식물이 싹을 틔워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씨앗이 되어 원래 출발점이 씨앗으로 되돌아간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길이라는 효사가 나온 것은 택례수의 징계에 고됨이라는 물상이 있죠. 그래서 고됨을 견지해야 길하다라는 효사가 나온 것입니다. 또 출문교 유공을 볼까요? 정길은 말하자면 그 출문교 유공을 보죠. 문을 나서 사귀면 공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는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달라지다 또는 변화하다는 뜻으로 파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진이라는 것은 움직이니까 앞으로 나가든지 변하든지 하여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초효와 이효, 그 다음 사효의 관계를 볼까요? 초효, 이효, 사효,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초효, 이효, 사효는 각각 친비, 즉 초구와 유기는 친비하죠. 친비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연에 있는 두 효가 양효, 음효 또는 음효, 양으로서 서로 친하게, 다른 효로서 서로 친하게 지낸 것을 친비라고 했습니다. 또 상응이라는 것은
하괴의 초요가 상괴의 초요와 서로 상응하죠. 그래서 초구, 유기, 구사의 관계는 초구와 유기는 친비하고 양요 의무이니까 초구와 구사는 서로 상응합니다. 하지만 정응하지는 않죠. 상응은 하지만 정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서로 자리로 상응하고 있지만 둘 다 양효이기 때문에 정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응하려고 그러면 초구가 의무가 되든지 구사가 의무가 되든지 하나는 의무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의무가 되지 않으니 이것은 상응하는 관계이지 정응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호괴라 그러면 2, 3, 4호가 내호괴고 3, 4, 5효가 외호괴라 했죠. 그럼 2, 3, 4효는 이 의미하죠? 음효, 양효이니까 산을 의미합니다. 산에는 문이란 게 있죠. 자, 산을 상징하는 이 간에는 문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이라는 뜻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출문, 문을 나선다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하괴진에는 또 움직인다는 또는 나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효사에 출문이라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구가 동하면 하괴는 뭐로 바뀝니까? 동한다는 얘기는 다른 효로 바뀐다는 얘기죠. 양효가 음효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양효가 음으로 바뀌면은 음이 세게 되죠. 하괴는 음이 세게 되죠. 뭘 상징합니까? 땅을 상징하는 곤이죠. 땅을 상징하는 곤이 됩니다. 이 곤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곤에는 군중, 백성, 또 동지, 붕우라는 동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구가 이 문을 놨으면은 초구가 동하면은 곤이 되고 곤에는 군중, 백성, 동지라는 물상이 있으니 문을 나서기만 하면은 군중과 백성과 동지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교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교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초구가 효변하면 전체계는, 즉 초구가 동하면은 전체계는 어떻게 바뀝니까? 전체계는 택지최가 되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초구가 동하면 어떻게 변합니까? 전체계가 양효가 음효로 바뀌죠. 음효. 그 다음 양효, 음효입니다. 자, 위에는 운물을 상징하는 연못을 상징하는 태괴, 아래는 땅을 상징하는 공계입니다. 그럼 택지최가 되죠. 택지최. 최계가 됩니다. 이 최계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땅 위에 연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못은 땅 아래에 있죠. 땅과 지평과 수평 관계든지 아니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연못이 땅 위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못 주위로, 땅 위에 있는 연못 주위로 많은 숲들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모인다는 최계가 여기서 나옵니다. 택지최.
이게 45번째 괴죠. 45번째 괴입니다. 최계는 연못주위로 많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듯이 인간사에서는 군자 주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초우가 동하면, 초우가 효변하면 효사에 문을 나서서 교류하면, 문을 나서서 사귀면 공을 세운다라는 효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초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초효는 수괴가 원래 수괴라는 것이 때를 따른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죠. 수라는 자체가 따르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구에서는 어떤 따르다는 뜻보다는 궤변설에 의해서 상효가 초효로 내려옴으로써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초효의 특색이 되겠습니다. 다음 6일을 볼까요? 유기를 읽어보면 개소자 실장부입니다. 이건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자식에게 얽매여, 장부는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을 잃는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 자식에게 얽매여 남편을 잃는다. 여기서 어린 자식은 당연히 초구입니다. 또 남편은 누가 될까요? 어느 효가 될까요? 남편은 당연히 존위에 있는 구호가 양효로서 남편이 상이 되겠죠. 자, 여기서 유기가 어린 자식에 얽매여 가지고 남편을 잃는다는 이 효사는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유기는 초구와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와 상응하고 정응하는 남편에 해당하는 구호는, 유기와 구호 사이에는 육삼이 있습니다. 음효와 음효는 서로 배치가는 관계죠. 왜? 같은 음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육삼이 가로막아 버리니까요. 같은 음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는 부득불 구호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래에 있는 초구에 얽매여 버립니다. 그래서 얽매인다는 개자가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는 초구에 얽매이고 구호를 잃어버린다는 그 얘기는, 유기가 구호로, 남편인 구호를 가고 싶은데 유기 다음에 있는 육삼이 서로 배쳐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괴의 운동방향성 법칙. 즉 유기가 구호로 가고 싶긴 한데 중간에 육삼이 배척을 해버리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운동방향성 법칙에는 같은 효가 연이어 있으면 서로 배척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뚫고 지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운동 방향성 법칙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기는 음효로서 중정을 듣겠죠. 즉 하귀에서 중간호를 득하고 또 유기로서 발음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중정을 듣겠다는 말. 중을 택하고 발음 정을 택했다는 그런 얘기죠. 이 부분을 우리 인간사로 설명하면 구오가 남편으로 했기 때문에 유기는 부인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초구는 아들을 뜻한다 그랬죠. 구오는 양효로서 존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남편으로 상징된다고 했습니다. 또 육상과 유기는 유기와 육상과는 서로 배척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유기가 구호를 찾아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수개의 효사를 가만히 보면요, 개자가 묶이라는 개자가 세 군데 나오죠. 여기에 유기의 개자, 육삼의 개자, 그럼 어디 나옵니까? 상육의 개자가 있죠. 이 개자라는 효사가 나오는 효를 자세히 보면 모두가 음효입니다. 음효죠. 그 묶는 게 아니고 개자는 묶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효에서 모두 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사 효사에 보면은 이 획자가 나오죠. 획자가 돼. 획. 그쵸? 이건 양효입니다. 그러니까 따르면서 얻는 바가 있다는 획자가 나오는 게 특이합니다. 이 구사를 미리 설명드리는 이유는 다 개자가 나오는데 이 구사는 양효이기 때문에 얻는다는 획자가 나온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획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부분은 구사에 가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기는 택내수 괴라는 괴사가 때를 따르다 또는 사람을 따르다는 뜻인데, 유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자, 유기가 부인에 해당하는 유기가 남편에 해당하는 구호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죠. 하지만 육삼이 가로막는 바람에 유기가 구호를 따르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초구를 따르는 그런 초구에 묶여버리는, 즉 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 육이에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는 순리에 따르고 싶긴 하나 그의 운동 방향성 법칙, 즉 음효가 서로 연이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효이기 때문에 배척하는 관계다. 그래서 유기가 남편인 구호를 따르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아들 어린 자식에게 얽매여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6.3을 볼까요? 6.3 우리말로 읽어볼까요? 6.3 6.3을 보면은 개소자, 실소자, 그 다음 수유구덕, 그 다음 이거정입니다. 개소자하고 개장부입니다. 개장부, 그죠?
이게 장부로 돼요. 장부. 여기서 장부 나오죠. 그죠? 개장부. 자, 여기 보시면은 개장부, 실소자, 수유구덕, 이거정이 됩니다. 남편에게 묻기요. 어린 자식을 잃는다. 추종하여 얻는 바가 있으나 고dom을 견지해야 이롭다 라고 효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장부, 실소자, 수유구덕, 이거정, 장부의 즉 남편에게 얽매여 어린 자식을 잃는다. 숫자는 따르다, 추종하다는 뜻이 있죠. 추종하여 얻는 바가 있으나 고dom을 견지해야 이롭다라고 효사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자, 여기서 6.3은 남편에게 묶인다 했습니다. 6.3은 정하는, 즉 상응하는 효가 뭐죠? 하귀에서 상효니까 상괴에서 상효는 상육입니다. 육상과 상육은 상응하는데 같은 음효이기 때문에 정응하지 못하죠. 그냥 자리만 서로 상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3은 정하는 효가 없습니다. 그럼 이 장부는 즉 남편 누구냐? 바로 위에 있는 구사죠. 구사는 양효니까 남편으로서의 자격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구오가 아니고 구사가 되겠습니다. 어린 자식이란 당연히 초구를 얘기합니다. 남편에 얽매이는 것은 6.4가 9.4인 남편에 얽매이는 것은 6.2, 6.3, 9.4 즉 내혹의 2, 3, 4효 간이죠. 음효, 양효니까 이거는 산을 상징하는 간입니다. 무슨 효사가 있죠? 여기서 2, 3, 4효 간에는 앞에서 문이라는 효사가 있다 그랬죠. 그죠? 문이라는 효사가 있다 습니다. 그런데 2, 3, 4효는 간인데 왜 호계인 3, 4, 5효는 뭡니까? 음효, 양효, 양효죠. 음효, 양효, 양효입니다. 이거는 뭘 상징하죠? 이거는 바람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손괴죠. 음효, 양효, 양효. 즉 3, 4, 5효니까 음효, 양효, 양효가 되죠. 여기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밧줄. 이 손에는 밧줄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이 밧줄이라는 물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얽매인다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6.3이 9.4에 의해서 밧줄에 얽매여 버리니까 초구인 어린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수유구덕, 이거정 이걸 볼까요? 수유구덕, 이거정을 보면 얻는 바가 있어. 추종하여 얻는 바가 있으나 고dom을 견제해야 이롭다. 즉
추종하여, 따르다, 추종하다는 뜻이 있죠. 수는 추종하여 얻는 바가 있으나 고듬을 견지해야 이롭다 하는 이 말은 남편인 구사를 쫓아가는, 또는 남편인 구사에게 묶이는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구사 자리는 제후 또는 대신의 자리죠. 다음 6.3 자리는, 사묘 자리는 뭡니까? 사묘 자리는 제후나 대신, 중앙정부의 대신이나 제후의 자리가 아니고 6.3은 지방관, 지방공무원, 지방의 관리입니다. 지방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6.3에 해당하는 지방관이 대신에 해당하는 구사에 묶이니까 당연히 얻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6.3이 구사에 추종하여 얻는 바가 있다는 것은 지방관에 해당하는 6.3이 대신에 해당하는 구사에 묶임으로써 얻는 바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6.3은 음효입니다. 어머니에 해당되죠. 여자에 해당됩니다. 이 6.3이 구사의, 즉 중앙정부의 대신의 부인이 되었으니 얻을 수 있는 것이 적지 않겠죠. 왜? 지방관에 해당하는 여자가 중앙정부의 대신에 해당하는 남편을 얻었으니 얻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6.3도 9.4도 초요, 2요, 3요 자리에는 원래 홀수 자리니까 양요가 와야죠. 양요. 양효가 와야 됩니다. 또 초요, 2요, 3요, 4요. 4효는 짝수 자리니까 음효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음효 자리에 구사인 양효가 왔고, 또 3효인 양효 자리에 음효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발음을 잃었죠. 제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롭게 정을 통했다. 즉 부인이 됐다고는 하지만 발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롭게 정을 통했다는 혐의가 뒷씌워질 수 있는, 덜 씌워질 수 있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듬을 견지해야 이롭다. 즉 6.3이 구사를 추종하여 얻는 바가 있으나 고듬을, 즉 발음을 견지해야 이롭다. 즉 발음을 견지하지 못하고 사사로이 정을 통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롭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6.3은 순리에 따라서 양효를 따릅니다. 하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왜? 발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양효 자리에 지금 음효가 와 있고 구사는 음효 자리에 지금 양효가 와 버립니다. 그래서 발음을 잃었기 때문에 제대로 따르긴 하지만 상당히 발음을 지켜야 된다, 고듬을 지켜야 한다는 경계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괴의 초요, 2호, 3호의 효사는 흐름을 따를 것인가 거스를 것인가, 수괴가 말하는 처신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유효 3효가 가지는 효사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 많은 주의의 교훈을 우리 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 무더위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